48장 흑룡과 백룡의 대결. 정신을 잃은 주유는 3일이 지나서야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갈국명을 향한 주유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공명의 꾀에 넘어가다니, 유비와 공명 두 놈을 죽이지 못한다면 나는 죽어도 두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주유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을 잇자 노숙이 대꾸했어요. 지금 우리는 조조와 맞서 싸우고 있으며 아직 핫빛 땅도 손에 넣지 못했는데 유비와 원수가 될 수는 없네. 만약 유비가 조조와 손을 잡고 둘이 힘을 합쳐 강동을 공격해 온다면 그때는 어쩔 셈인가. 노숙의 말에 주유가 씩씩댔어요. 우리는 조조와 싸우느라 수많은 군사와 말을 잃었거늘 유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성을 모두 차지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분한 일이 아닌가. 노숙이 대꾸했어요. 자네가 참게. 유비는 의로운 사람이니 내가 그를 찾아가 성을 돌려달라 말해보겠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가서 유비를 공격해도 늦지 않을 것이네. 그렇게 노숙은 유비를 만나기 위해 남군성으로 향했어요. 노숙이 남군성 아래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 소리쳤어요. 유비 장군을 만나러 왔소. 노숙의 외침에 조자룡이 대답했어요. 유비 장군은 이곳에 안 계시고 형주성에 계시오. 노숙은 남군성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형주성으로 향했어요. 형주성에 도착하니 제갈국명이 노숙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차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날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비 장군을 공격하러 왔을 때 우리 강동의 군사가 조조를 물리치고 유비 장군을 위험에서 구해주었소. 그러므로 형주 땅은 우리 강동이 차지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유비 장군은 형주와 양양 땅을 모두 가로챈 것이오. 노숙이 따지듯 묻자 국명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생과 같은 훌륭한 선비가 어찌하여 이리 억지를 쓰는 것이오. 형주 땅은 본래 강동 땅이 아니라 유표의 땅이었소. 유표는 세상을 떠났으나 유표의 아들 유기가 살아있으니 유기의 삼촌인 유비 장군이 조카 유기를 도와 형주와 양양을 지키는 것이 어찌 잘못이란 말이오. 전하에 모두가 알다시피 형주는 송건의 땅이 아니라 유기의 땅이오. 국명의 말에 노숙이 코웃음 쳤어요. 유기는 강하에 있으며 아버지 유표의 땅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지 않소. 국명이 빙그레 웃었어요. 유기는 지금 이곳 형주에 있으니 원하시면 만나보시오. 국명이 사람을 시켜 유기를 모셔오라 말했어요. 잠시 후 유기가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어요. 유기가 노숙을 향해 예의를 갖추어 인사한 후 입을 열었어요. 몸이 아파 진작 나와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노숙은 깜짝 놀랐어요. 잠시 후 유기가 물러나자 노숙이 공명에게 물었어요. 만약 유기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소? 형주를 우리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소. 국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그때는 돌려드려야지요. 노숙은 뭐라 대답할 말이 없어 그저 멀뚱멀뚱 공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결국 노숙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노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주유에게 말했어요. 노숙의 말을 들은 주유는 벌레라도 씹은 듯 얼굴을 찌푸리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유기는 아직 새파랗게 어린데 언제 죽을 줄 알고 기다리란 말인가. 노숙이 안절부절 못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유기의 얼굴을 보니 병이 깊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같았네. 조금만 기다려보게. 6개월도 안 돼 유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네. 유기만 죽으면 그때는 유비도 딴소리 하지 못할 것이네. 주유는 하는 수 없이 군사를 모두 거두고 시상으로 물러났어요. 주유는 정보에게 군사를 주어 합비의 송권을 돕게 하고는 자신은 시상에 머물며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 집중했어요. 유비는 형주성, 남군성, 그리고 양양성을 얻고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수십 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곳 저곳을 떠돌며 영웅들과 맞서 싸운 끝에 비로소 땅을 갖게 되었으니 기쁜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유비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했어요. 어린 황제를 앞세운 조조는 호시탐탐 황제의 자리를 노렸고 강동의 호랑이 송건은 조조에게 맞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겨우 땅을 갖게 된 유비에게 여유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적이 유비를 찾아왔어요. 이적은 채모가 유비를 죽이려 했을 때 채모의 계획을 모두 유비에게 알려 유비를 구해줬던 사람이에요. 유비는 이적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적은 유비를 향해 머리를 숙여 인사한 후 입을 열었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형주를 지키려 하시면서 어찌하여 이곳에 사는 훌륭한 선비는 찾지 않으십니까? 유비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훌륭한 선비라니요. 대체 그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적이 대답했어요. 형주 땅에서 마씨의 5 형제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눈썹에 흰 털이 섞인 첫째 마량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사람들은 마씨의 5 형제 가운데 눈썹에 흰 털이 섞인 자가 제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비는 그 즉시 마씨의 집에 사람을 보내 마량을 모셔오게 했어요. 마량이 도착하자 유비는 마치 자신의 스승을 대하듯 예의를 갖추어 마량을 향해 인사를 올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주와 양양을 오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마량은 기다렸다는 듯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본래 형주는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지형이라 빼앗기기도 쉽고 잃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황제께 말씀드려 유기를 형주의 주인으로 삼은 후 그의 병을 치료하도록 하고 유표의 옛 부하들로 하여금 이곳을 지키게 하십시오. 그들은 오랫동안 이곳을 다스려 백성들이 그들을 잘 따릅니다. 또한 유표의 옛 부하들에게 이곳을 맡긴 뒤 유비 장군께서는 남쪽에 있는
영능, 무릉, 그리고 계양과 장사를 장군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형주를 오래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량의 말은 일리 있었어요. 유비가 되물었어요. 과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4개의 마을을 어떻게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마량은 준비한 지도를 꺼내 유비의 앞에 펼치고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상강 서쪽에 영릉이 가까우니 일단 그곳을 먼저 차지하십시오. 그 다음 영릉에서 군사를 추스른 후 계양을 치고 이곳 무릉과 장사를 차례로 취하시면 됩니다. 마량의 충고에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유표의 옛 부하들에게 형주와 양양 땅을 지키게 하고는 군사를 일으켰어요. 제갈공명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영릉으로 향했어요. 영릉을 다스리던 유도는 공명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공명은 손쉽게 영릉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공명은 유도로 하여금 그곳을 계속 다스리게 했어요. 조자룡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계양으로 향했어요. 계양을 다스리던 조범 또한 조자룡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얼마 못 가 무릎을 꿇고 항복했어요. 조범은 조자룡이 자신과 같은 성을 가졌으며 나이 또한 같은 사실을 알고는 조자룡에게 공손한 태도로 말했어요. 장군과 저는 같은 조씨로 한 집안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장군과 의형제를 맺고 싶습니다. 조자룡은 기뻤어요. 태어난 날을 따져보니 조자룡이 조범보다 더 빨랐고 조범은 조자룡을 형으로 모셨어요. 첫 싸움에서 쉽게 승리를 거둔 유비는 영릉성에 본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싸우느라 군사들이 많이 지쳐 있어 걱정이요. 이제부터는 장수들이 힘을 내야 할 텐데 누가 먼저 계양으로 달려가 성을 빼앗겠소. 유비의 물음에 조자룡이 앞장섰어요. 군사 3,000만 주시면 제가 당장 계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조자룡의 말에 옆에 있던 장비가 우렁차게 외쳤어요. 형님, 나는 부하장수고 뭐고 다 필요 없소. 군사 2,000만 주쇼. 그럼 지금 당장 달려가 성문을 때려 부수고 계양성을 차지하겠소. 조자룡과 장비가 서로 나서겠다고 싸우니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제갈공명이 두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 제비를 뽑게 했어요. 조자룡과 장비가 실을 하나씩 잡고 뽑으니 조자룡의 것이 길었어요. 장비는 툴툴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편 계양을 지키던 조범은 조자룡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항복하려 했어요. 이때 조범의 부하장수 진흥과 포룡이 반대했어요. 저희 두 사람이 싸워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자룡을 막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항복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본래 계양의 산을 오르내리며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었어요. 진흥은 칼을 잘 썼으며 포룡은 활을 잘 쏘았어요. 조범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두 사람에게 군사를 내주었어요. 진흥과 포룡은 오천의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조자룡의 앞을 막아서니 조자룡이 소리쳤어요.
내 놈은 유비 장군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유비 장군께서 백성을 위해 성으로 들어가시겠다는데 어찌하여 네 놈들이 유비 장군의 앞길을 막는 것이냐? 진흥이 외쳤어요. 우리가 어찌 유비 따위에게 항복하겠느냐? 진흥의 말에 조자룡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창을 치켜들고 달려드니 진흥이 맞받아쳤어요. 그렇게 진흥의 칼과 조자룡의 창이 수십 번 부딪히니 진흥은 끝내 조자룡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조자룡은 말고삐로 움켜쥐고 진흥의 뒤를 바짝 쫓았어요. 진흥의 뒤통수에서 조자룡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니 진흥은 두려운 마음에 손에 든 칼을 조자룡을 향해 던졌어요. 바람을 가르며 날아온 진흥의 칼이 조자룡의 목을 향해 파고드는 순간 조자룡은 번개같이 창을 들어 진흥의 칼을 받아치고는 그 칼을 진흥을 향해 되던졌어요. 깜짝 놀란 진흥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말 등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 순간 조자룡이 진흥의 목덜미를 움켜쥐고는 그의 몸을 번쩍 들어올려 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진흥은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이 모습을 본 포룡과 군사들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무기를 집어던지고 꽁지가 빠져라 달아났어요. 조자룡은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널브러진 진흥의 옆구리를 번쩍 들어올리고는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진흥이 조자룡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 조자룡이 엄하게 진흥을 꾸짖었어요. 사냥꾼 주제, 겁도 없이 나를 상대하겠다니 너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당장 성으로 돌아가 조범을 설득해 항복하여라. 진흥은 눈물을 흘리며 조자룡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는 계양성으로 돌아갔어요. 진흥은 곧바로 조범을 찾아가 조자룡의 말을 전했어요. 진흥의 말을 전해 들은 조범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어요.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항복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더니 내 꼴이 우습게 되었다. 조범은 그 즉시 조자룡에게 가 항복했어요. 조자룡이 적은 군사로 단숨에 계양성을 차지하자 유비는 공명과 함께 계양으로 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유비는 거듭하여 조자룡을 칭찬했어요. 그대는 천하에 둘도 없는 대장부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비가 두꺼운 입술을 앞으로 쑥 내밀며 툴툴댔어요. 누구는 대장부라 공을 세우게 하고 누구는 대장부가 아니라 싸움터에 보내주지도 않는군. 나한테 군사 2천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 무릉의 김선을 끌고 올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유비는 기분 좋게 웃으며 장비의 출전을 허락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장비는 군사 2천을 끌고 무릉으로 쳐들어갔어요. 무릉을 다스리던 김선은 장비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김선의 신하 공지가 김선을 말렸어요. 유비는 황실의 후손이며 만백성이 존경하는 의로운 인물입니다.
게다가 장비는 무섭기로 소문난 장수이니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공지의 말에 김선은 불같이 화를 내며 군사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공지는 장비의 손에 목이 잘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장비는 단 하루 만에 무릉성을 차지하고는 김선의 목을 유비에게 바쳤어요. 한편 형주를 홀로 지키던 관우는 조자룡과 장비가 적은 군사로 성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유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아직 장사 땅을 얻지 못했다고 하니 형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군사를 몰고 가 장사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관우의 편지를 읽은 유비는 기뻐하며 장비를 형주로 보내 성을 지키게 하고는 관우를 불러들였어요. 관우가 유비와 공명이 있는 무릉에 도착하자 공명은 관우에게 당부했어요. 장사성을 다스리는 하녀는 뛰어난 인물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황충이라는 용맹한 장수가 있습니다. 황충은 혼자서 10,000명의 적을 상대할 만큼 실력이 뛰어나지만 나이가 60에 가까운 늙은 장수입니다. 혹여나 장군이 황충의 겉모습만 보고 얕보았다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관우는 얼굴을 찌푸리며 못마땅해 했어요. 어찌하여 황충의 실력만 칭찬하고 나의 실력은 깎아내려 하시오. 그까진 늙은이쯤이야 아무 문제 없으니 군사 500만 거느리고 가 황충과 한연의 머리를 형님께 바치겠소. 관우는 자신의 말대로 군사 500만 거느리고 장사로 출발했어요. 장사를 다스리던 한여는 성격이 급하고 아무 이유 없이 신하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관우가 장사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한여는 장수와 신하들을 불러놓고 대책을 의논했어요. 한연의 신하들 중 가장 먼저 입을 연 이는 용맹한 장수 황충이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 이 칼과 활이 있는 한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오는 대로 잡아 죽이겠습니다. 황충이 가지고 다니는 활은 무게만 40kg이 넘을 만큼 강력했고 황충은 활솜씨 또한 뛰어나 100번을 쏘면 100번을 다 맞히는 뛰어난 장수였어. 황충은 밧줄보다 굵은 활시위를 잡아당기며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두 눈을 부라렸지만 한연의 표정은 떨떠름했어요. 황충 장군의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알지만 이제는 늙어서 한연이 말끝을 얼버무리자 한연의 다른 부하장수 양령이 나섰어요. 황충 장군께서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관우를 잡아오겠습니다. 그제야 한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그대야말로 관우의 상대가 될 것이다. 군사 1000명을 줄 것이니 관우를 사로잡아 오너라. 한연의 명령대로 양령이 성문을 박차고 나가니 멀리 앞쪽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관우가 보였어요. 양령은 창을 비껴들고 뛰어나가 관우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순간 양령을 보는 관우의 눈썹이 꿈틀하더니 머리 위로 찍혀든 청룡 언얼도가 바람을 가르며 양령을 베어버렸어요. 양령은 비명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순식간에 몸이 반으로 갈라져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이를 본 양령의 군사들이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양령이 단칼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하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양령이 죽다니 이제 믿을 사람은 황충밖에 없다. 황충은 500의 군사를 이끌고 흰 수염을 날리며 관우에게로 향했어요. 관우 역시 군사 500명을 이끌고 황충을 마주보고 서니 관우가 먼저 물었어요. 그대가 황충인가? 황충이 대답했어요. 나를 알고 있으면서 감히 나를 상대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냐? 황충의 말에 관우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의 목을 가지러 왔다. 황충이 칼을 뽑아들고 관우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관우와 황충이 맞붙으니 둘의 싸움은 막상 막하였어요. 관우의 청룡 언얼도와 황충의 칼이 맞부딪혀 사방에 불꽃이 흩날리고 이리저리 내달리는 말발굽에 뽀얀 흙먼지가 사방으로 피어올랐어요. 관우의 검고 긴 수염과 황충의 희고 긴 수염이 물결치듯 이리저리 흩날리니 이 둘의 모습은 마치 흑룡과 백룡이 겨루는 듯 보였어요. 양쪽의 군사들 모두 넋을 놓고 둘의 싸움을 지켜보는데 2시간이 넘게 겨루었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어요. 하녀는 황충까지 이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황충에게 지금 당장 후퇴하라 명령했어요. 그렇게 둘의 싸움은 무승부로 결판이 났어요. 관우는 용맹한 황충의 실력에 장사성을 쉽게 차지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고 굳게 닫힌 성문을 바라보며 쓸쓸히 말머리를 돌렸어요.